안녕하세요. 오늘은 13장입니다. 이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테마이고요. 과점 시장과 독점 경쟁 시장이 출제 빈도가 진짜 높은 것이 과점 시장 쪽에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게임 이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게임 이론으로 자연스럽게 살짝 연결을 할 수가 있다 보니 과점 시장 쪽에 출제 빈도가 자꾸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사실은 국제 경제학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경제학 쪽에서 이제 실제로 나올 타이밍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온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봐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문제들, 연습 문제에 어울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점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을 합니다. 자신이 가격을 인하할 때 상대방은 따라서 내리지 않고 현재의 가격을 유지해요. 가격을 인상할 때는 따라서 올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 굴절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굴절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굴절 수요 곡선은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이 나타나요. 가격을 내리면 남들도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을 낮춰서 내가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나만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예컨대 수요가 이만큼 바뀔 수 있다라면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올리면 남들은 구경을 한다는 거죠. 남들이 구경하면서 쟤는 왜 가격을 올리는 거지? 라면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굴절 수요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명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실제로 남들이 가격을 낮추는 거를 이제 기다리고 이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고, 가격을 오히려 높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같이 높인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반적인 굴절 수요 곡선하고 다른 케이스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P0, Q0가 있어요. P0, Q0가 있고,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남들은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상당히 많은 수요를 좀 챙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할 수 있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남들도 올릴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고 했어요. 가격이 상승할 때 남들도 따라 올리게 되면은 의외로 내가 혼자서만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는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굴절 수요 모형은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응용해서 좀 건드려 줄 수가 있는 모형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한계 수익 곡선을 도출을 할 것입니다. 한계 수익 곡선 도출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을 따라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요. 이게 만약에 연장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절편이 똑같고 이제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게 MR 곡선이었겠죠. 이게 만약에 연장되어 있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절편이 똑같고 MR이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느낌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쭉 떨어졌을 것인데, Q0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MR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의 수요 곡선이 현재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MR은 의미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MR 곡선을 이제 쭉 그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점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그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친구도 연장을 하게 되면 예상컨대 이 정도가 절편이었을 거예요. 절편이었을 것이고, 직선의 한계 수익 곡선을 그리라고 하면은 쭉 따라 내려와서 여기 똑같이 관통하겠죠. 왜냐면 어차피 양자가 일치하는 점이니까 더 따라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실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연장해서 한계 수익 곡선을 그리시고 이제 위의 수요 곡선과 관련이 없는 영역은 MR, 밑에 있는 MR도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선으로 그어버리시면은 그게 바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꺾여 있는 그래프에서의 MR의 도출법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MR은 쭉 따라 내려오다가 끊기고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이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총 수익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굴절 수요 곡선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쪽에 대한 이해를 수반으로 상황이 달라도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테마입니다. 두 번째, 가격 선도 모형에서 지배적 기업의 한계 비용이 상승한 것은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분석해봐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이 굴절, 잔여 수요 곡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예, 전체 시장에서 예컨대 이렇게 선도 지배적 기업들이 존재하고 이제 군소기업이 존재한다면은 군소기업들에 의해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게 설정이 될 것이고,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예컨대 이런 느낌으로 설정이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부터가 잔여 수요 곡선의 출발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쭉 따라 내려와서 이제 지배적 기업의 판매 가능 개수와 이제 지배적 기업이 설정할 수 있는 가격 체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이 교점 아래로 떨어져야지만 팔리는 거와 실제로 공급되는 것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서 확실히 팔아먹을 수 있는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느낌이죠. 이 느낌으로 잔여 수요 곡선이 기본적으로 도출될 것이고, 자, 지배적 기업이 관심을 갖는 건 필연적으로 이 수요 곡선이에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내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군소기업들이 팔아먹고 남아있는 것만을 내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므로, 따라서 이렇게 MR을 노출합니다. 잔여 수요 곡선으로부터 지배적 기업이 MR을 노출하게 되고, MC가 수평이건 우상향하건 상관없죠. 예컨대 우상향하다고 합시다. MC 제로에서 우상향하다면은 지배적 기업은 이만큼 팔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배적 기업은 가격을 이만큼 받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고, 나머지 군소기업들과 전체 수요량은 지배적 기업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계산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교점들을 찾아서 정답으로 제출하면은 그걸로 충분한 문제가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이제 필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MC가 올라가는 문제를 대응하는 게 무슨 큰일입니까? 그죠? 위에 있는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MC보다 이제 필기하지 마요. MC가 살짝 위에 올라가면은 교점이 지금 기준이 달라지고 가격이 오르고 시장 전체 수요량은 줄고 지배적 기업의 판매량도 줄고 군소기업들은 조금 더 많이 만든다라는 거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한 논리죠. 그죠? 따라서 지금 노란색으로 한 건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지배적 기업의 행동 원리를 그래프로 보인 거 연습한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MC가 오르는 상황은 새롭게 다시 한번 새 균형을 도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답은 됐고요. 어차피 그 MC가 올라간다고 해서 잔여 수요 곡선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잔여 수요 곡선 그대로, MR 그대로 이제 지배적 기업이 설정하는 수량과 가격 기준만 위쪽으로 조금 변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세 번째, 경합시장의 특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정은 무엇인가? 요거는 사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 과점시장 테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들이 A씨의 최저점에서 균형 가격이 설정되는 걸 경합시장이라고 부르죠. 진입과 이탈이 자유로우면 돼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왜 과점시장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의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왜 들어와 있는지도 사실 좀 그래요. 과점이라는 것은 적어도 개별 기업들이 독점이 아니었고 복점이나 아니면은 뭐 3개, 4개 기업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윤을 좀 챙기고 있는 그 영역에서 보통 과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합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완전 경쟁하고 거의 유사해진단 말이에요.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라는 게 경합시장의 특징입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찾기가 또 어렵다고 하죠. 완전 경쟁 시장을 현실 경제에서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는 너무 옛날 마인드고요. 지금은 인터넷 쪽에서 거의 유사할 정도로 이 정도의 실제로 이제 마진을 보이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헤어 드라이기를 샀어요. 무선으로 샀어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무선 헤어 드라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서 최저가로 설정된 거 제일 위에 거 클릭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이 왔는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없고 너무 이제 편안한데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바람이 안 뜨거워요. 굉장히 뭐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고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일이었는데 머리가 그래서 안 말라요. 어떡합니까 그거?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전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장난 줄 알고 AS에 맡겼어요. AS에 맡겼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게 원래 그렇대요. 아, 그럼 환불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판매처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판매처에서 이제 환불이 어렵대요. 왜냐면 제 박스를 버렸어요. 거기에서 갑자기 그 슬픈 사연을 막 읊어주는데 그 제품이 이제 한 10만 원 돈이라고 하면요. 아, 자기가 이거를 뭐 9만 원 정도에 사와서 이제 네이버 페이 수수료 내고 뭐 이거 내고 저거 내고 하면은 뭐 3천 원인가 남는데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환불을 했는데 못 파는 상태면은 큰 손해가 발생한다. 아, 그 사연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짠해가지고, 아, 그럼 내가 어떻게든 쓰겠다. 뭐, 본드라도 말릴 때 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쓰겠다 하고 이제, 환불을 안 하기로 하고 이제 했는데, 너무 마진율이 작습니다. 3,000원은 인건비라고 치면 거의 경쟁시장이에요. 그죠? 본인의 노력 수준, 시간에 대한 어떤 패키지 하고요. 본인의 인건비라고 하면은 경쟁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경쟁시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간 마진을 붙이고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은 사실상 경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변의 지인들도 예전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좋은 제품을 띄워오면 비싸게 팔 수가 있었는데 올리는 순간 다른 업체들이 유사 제품을 땡겨온다고 합니다. 사실상 마진을 남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해서 판매자가 완전히 이제 손실을 보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건비 정도는 챙기면서 완전 경쟁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따라서 예전에는 현실 경제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현실 경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복점 모형에서 두 기업의 산출량을 Q1, Q2라고 했는데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각각 MR1과 MC1 주어졌어요. 안 풀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기업들은 자신의 MR 곡선과 자신의 MC 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중극대화를 달성합니다. 근데 그 MR을 도출하면서 실제로 뭐 교점 등을 구하는 게 의미가 있는 모형인데 MR을 줘버렸지 않습니까? MR1은 MC1, 그게 바로 기업일의 행동 원리예요. 그거를 Q1으로 정리하면 반응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MR2와 MC2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기업이의 행동 원리예요.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과점이건 독점이건 완전 경쟁 시장도 마찬가지죠. 슬프게도 MR이 그냥 P로 상수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반응 곡선을 구하는 거를 지금 제가 칠판에 연습할 이유는 없어요.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할 것이고, 여기는 지금 양자 일치시킨 다음에 Q1으로 정리한 거, 두 번째는 양자 일치시킨 다음에 Q2로 정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Q1과 Q2는 8하고 10 나와요. Q1은 8, Q2는 10.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예요. 모든 측면에서 똑같은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데 복점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단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죠. MR과 MC를 주는 문제는 절대 시험장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MR을 도출하고 또 MC도 도출하고 나아가서는 반응함수도 도출하고 교점도 도출하는 문제들이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요 곡선이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2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업일의 반응 곡선을 도출하래요. 자, 원칙을 한번 따져볼게요. 기업일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항상 목표가 됩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Q1이에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Q1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이윤을 Q1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변수로 설정된 것이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토탈 레베뉴 1 마이너스 토탈 코스트 1입니다. 제약 조건이 있어요. 기업이 두 개인데요. 반대편에 위치한 기업이 아니었으면 이 수요 곡선이 있죠. 마이너스 Q 플러스 20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수요 곡선은 나만의 수요 곡선이었을 거예요. 제 기업이 없으면은 내가 이 수요 곡선을 혼자서 독점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 말고 다른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얘는 나만의 순수한 제약 조건이 되었을 것인데, 문제는 이 Q가 나만의 것이 아니고 이제 Q1 더하기 Q2라는 것이죠. 나 혼자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위치한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서 미분을 하려면 순수하게 접근하세요. 동질 재화를 가정합니다. P 곱하기 Q1인데요. P를 그대로 적는 건 의미가 없죠. 그죠? P 뒤에는 현재 내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뒤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수요 곡선을 대입해야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껴낼 수가 있어요. 자, 대문자였죠. 교재에서는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을 집어넣습니다. 보세요. 20부터 적을게요. 20 마이너스 Q라고 적으면 그것도 약간 애매해. 왜냐하면 Q 뒤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빼요. 밖으로 쫙 빼시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Q1 겠죠? 그죠? 앞쪽에 있는 자신의 매출액에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 다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야지만 미분 전 단계로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거기 마이너스 이제 TC는 예상컨대 반드시 Q1으로 구성된 함수일 거예요. 물론 문제에서 지금 MC가 0이라고 했지만 고정비용까지 0이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적었어요. 일단 적었고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도 지금 Q1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Q1을 뒤에 숨기고 있는 변수는 하나도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이제는 미분을 하면 되는데 다만 미분 기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변수가 두 개예요. 여기 Q2도 있어요. 변수가 두 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변수는 Q1이라는 하나의 변수만 조정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없는 변수는 상수 취급하는 미분을 진행하셔야 되겠고 그 작업을 우리는 편미분이라고 부르죠. 파이1을 이제 Q1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는 상수 취급하면서 편미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요거 이제 미분하면 돼요. 20 마이너스 2Q1 마이너스 Q2 마이너스 MC1은 제로일 때 이윤극대화가 달성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조건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따라서 내가 지금 Q1을 결정할 때는 항상 일률적으로 이 상대방의 산출량을 바라본 이후에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결정해야 될 것인데 Q1으로 정리를 해보니 마이너스 2분의 Q2 그 다음에 플러스 10 MC는 제로니까 이게 바로 기업 1의 리액션 함수입니다. 반응 함수예요. 반응 함수. 자, 그리고 이제 기업 2도 현재 비용 구조가 다르지 않죠?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 2도 사실상 완전히 문자만 바뀌면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R2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 가시면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1하고 2만 위치가 바뀐 채로 똑같은 수식을 전개하실 게 뻔해요. 따라서 실제로도 여러분들 두 번째 거 기업하지 않아요. 제1기업에 대해서만 하시고 두 번째 기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말만 하면 돼요. 비용 함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반응 곡선을 구하는 거 했죠. 각 기업의 산출량과 상품의 가격을 구하라고요. 이거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둘 합쳐가지고 라지큐부터 먼저 구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선호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쭉 합치고 쭉 합쳐버리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라지큐가 나오고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라지큐가 나오고 플러스 20이 나와서 라지큐 먼저 구할 수 있거든요. 그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절반씩 비용 구조 똑같잖아요. 절반씩 나눈 게 개별 기업의 Q가 되는 게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기업 수가 많아도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또 다른 방법은 어차피 나중에 얘네 둘이 일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비용 구조 똑같으니까요. 일치한다고 가정해서 Q1 먼저 구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시건 다 이제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지Q를 구하시면은 3분의 40이고요. Q1과 Q2는 3분의 20이 나오고 가격은 3분의 40이 나옵니다. 세 번째, 기업 1이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면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 슈타켈버그에 대해서도 실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검하시면 되겠어요. 자, 새로 또 필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새로 필기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저는 그냥 필기 새로 안 하려고 똑같이 또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선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도자. 슈타켈버그 선도자라고 합니다. 슈타켈버그 추종자는 똑같이 생겼어요. 추종자는 꾸르노하고 똑같은 행동을 취하게 되고 선도자의 경우는 산출량 얼마를 사전적으로 먼저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사람입니다. 선도자는 이제 사전적으로 얼마라고 딱 잘라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수식을 전개하는데 이거 수학적인 이야기예요. 20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실질적으로 미분해서 Q1은 상수 얼마 정답 내보내기 위해서는 나의 목적식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제외한 그 어떤 다른 변수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슈타켈버그 선도자는 산출량을 먼저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 목적식에는 Q2가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이 집의 선도자가 이 추종자를 행동 자체를 바꾸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봐요. 추종자를 어떻게 뭐 뒤흔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만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산출량을 만약에 결정하면은 상대방은 이렇게 행동을 취할 것이다. 내가 산출량을 결정하면은 상대방은 아마도 이렇게 행동을 취하겠지라는 사전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R2라고 부르죠. 그죠?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Q2라고 적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Q2라고 적지 않고 이거 그대로 적어봐요. 마이너스 2분의 Q1 플러스 10. 이게 바로 Q2 아닙니까? 내가 산출량을 정하면 너는 이렇게 정하겠지. 그래서 시장 가격은 얼마가 되겠지. 거기에 Q1을 곱한 것이 바로 나의 매출액이겠지. 내가 Q1을 정하는 순간 시장 가격을 선도적으로 먼저 알 수 있는 기업이 수량을 선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종자 꾸르노는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으로 가야 되는 모형이고, 꾸르노와 달리 이제 슈타켈버그는 추종자는 꾸르노 균형처럼 행동을 취하지만 선도자는 내가 사전적으로 나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좌표를 찾아낼 수 있는 전제가 깔려있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이번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이제 하나만 있죠. dq1분의 d파이를 0으로 만들어주는 Q를 찾는 건 여러분들이 연습할 일이지 제가 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정답은 Q1은 10이고 Q2는 5, P는 5 이렇게 나와요. Q1은 10 나오게 됩니다. 한번 미분해 보셔가지고 전체를 0으로 만들어주는 좌표를 찾아보세요. 실제로 이제 꾸르노와 관련되어서 바로 이어지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슈타켈버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씩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5번 문제에서 조금 길게 머물렀어요. 슈타켈 이제 꾸르노에서 어떤 과정으로 문제풀이의 방향이 잡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시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6번 볼게요.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복점 시장에서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120이래요. 기업 1의 한계 비용은 10, 기업 2의 한계 비용은 20이라고 합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한계 비용 함수가 지금 양 기업이 다르다는 차이점만 존재하게 됩니다. 수식만 세울게요. 비용 함수가 똑같으면은 기업 1건만 자세히 한 다음에 기업 2건은 그 첨자만 바꾸면 돼요. 비용함수가 똑같이 생겼으면. 근데 비용함수가 다르게 생겼으면 그냥 2번 하셔야 돼요. 작업을 2번 하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 문제에서 요거 거의 똑같이 생겼고 기업 1의 행동 원리는 맥스 파이 1이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봐요. 120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Q1을 곱한 것이 바로 자신의 매출액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TC1은 어차피 Q1으로 이루어진 함수이니까 내버려 두시고 진행해도 지장 없어요. MC가 나오면은 문제에서 준 숫자를 적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죠. 여기 전미분이에요, 편미분이에요? 편미분이죠. 따라서 Q1으로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은 120-2Q1- Q2가 되고요. 여기 이제 MC1이 되는 것입니다. MC1 얼마였죠? 10은 0. 이게 바로 기업 1의 행동 원리의 출발 이제 수식이 됩니다. 그래도 Q1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Q1으로 정리하셔야지 그 수식을 보고 우리가 반응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을 다시 한번 Q1으로 정리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Q2 그 다음에 110이니까 55 이게 바로 R1이 되는 것입니다. 비용함수가 다르면 두 번째 기업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업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만 지금 칠판에서 생략하려고, 그죠? 예상하면 되지. 여기 10 대신 만약에 20이 들어가 있었다라면은 Q2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Q1 20이라고요. 넘겨서 이제
100이니까 50. 이게 바로 R2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대략적으로 머리에 들어와서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자, 요거 좀 중요하죠. 비용 구조가 똑같으면은 생략하고 한 번만 진행. 비용 구조가 다르다면은 생략하지 못해요. 생략하지 못하고 두 번 진행. 아시겠죠?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Q1은 40이고 Q2는 30이 정답이에요. 6번이나 5번이나 똑같은 문제로 보여야 돼요. 중간에서 조금 귀찮게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될 작업이 존재할 뿐 똑같은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합쳐가지고 라지큐부터 구하는 거 아닙니다. 라지큐부터 구하는 것은 모든 비용 구조가 똑같아서 라지큐를 구한 다음에 n분의 1 하면은 스몰 q가 나오는 경우에만 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진짜 귀찮아도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어떤 산업의 수요 곡선이 Q는 마이너스 10P 플러스 100이에요. 대표적 기업의 한계 비용이 5입니다. 이 산업이 독점화되었을 때 완전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면 대체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그쵸? 순수 독점에서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어. 자, 일단 P로 정리합니다. P로 정리하시면은 P는 마이너스 10분의 Q 플러스 10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10분의 1 Q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10. 그러면 MR 찾아요. MR. 뭐 얘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절편 똑같이 기울기 2배만 하면 되니까 곱하기 2 마이너스 5분의 Q 플러스 10. 이게 바로 MR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이 5예요. 한계 비용이 5. 이거 왜 냈지 진짜? 예. 그래서 도출된 Q가 바로 독점화되었을 때 균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Q는 25, 가격은 7.5.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습관 잡아요. 소수점으로 답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분수로 최대한 약분해서 답하는 걸 항상 답안 제시의 기본 원칙으로 잡아주세요. 뭐 소수점으로 뭐 예컨대 3분의 10 나왔으니까 나는 나눠가지고 3, 9, 10, 3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3.1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가장 이제 소수점으로 나타내지 않는 답을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채점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소수점이 막 2개, 3개만 나란히 나열되어 있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근데 분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수로 적었다고 감점당했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수로 약분해서, 약분은 해야 돼. 예의이기 때문에 약분은 해야 되고요. 만약에 뭐 4분의 10이면은 2분의 5 정도로 약분하면 되는데 둘 다 답안에 적어요. 4분의 10은 2분의 5가 정답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7.5인데 그 2분의 15라는 얘기죠. 뭐 2분의 15. 두 번째, 완전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면 산업 전체의 산출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완전 경쟁 체제면은 수요 곡선하고 MC 곡선하고 교차점이 바로 균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P는 마이너스 10분의 1Q 플러스 10이고요. 그게 MC하고 일치하는 거, MR은 MC하고 일치하는 게 독점이고요. P하고 MC하고 일치하는 게 그 관전 경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출되는 거 정답으로 내라는 것인데 Q는 50 나오죠? 그죠? 뭐 큰 의미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때문에 실제로 비교하려고 냈던 것 같아요. 네, 실전에서는 이런 느낌의 출제가 가능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꾸르노 복점 체제의 경우라면 산업 전체의 산출량은 얼마가 될까? 자, 실제로 비교를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출에서 나오는 유형을 살짝 엿보게 해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독점 물어보고, 경쟁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점을 물어보면은, 그러면 실제로 산출량이 독점이 제일 적고요. 과점이 그 다음에 있고, 경쟁이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는 그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독점이 가장, 하버거의 삼각형이라는 후생 삼각형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작용도실이 크고, 그 다음이 이제 과점이고, 경쟁이 제일 효율적이구나라는 걸 비교시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나왔던 타입의 문제입니다. 기출에 나왔던 타입의 문제예요. 수요곡선 하나 댕그러니 주고 독점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카르텔이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정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꾸르노 균형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베르트란 균형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를 위해서 했는가 봐요. 자, 독점하고 이제 경쟁을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꾸르노 복점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예, 토탈 레베뉴 1이고요. 마이너스 토탈 코스트 1입니다. 제약 조건 똑같이 또 적어요. 근데 얘 P로 정리해서 적는 게 낫겠죠. Q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P로 정리해서 적는 게 낫겠죠. P는 마이너스 10분의 1 Q 플러스 10이라고 합니다. 제만 없었으면 나는 독점이었어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수식을 정리한 다음에 미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 할 수 있죠. 10 먼저 적을게요. P 대신 10 마이너스 10분의 1Q 마이너스 10분의 1Q 1하고 2를 이렇게 쪼개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안에 숨겨져 있으면 그거는 미완성 작품이에요.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거기에 Q1을 곱한 거하고 TC1 하면은 미분할 준비가 되죠. 그죠? 제약 조건이 현재 지금 목적식에 다 들어왔는데요. 제약 조건으로 줬다고 해서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제약 조건에 적혀 있으면은 그런 것들만 뽑아서 집어넣는 것 뿐입니다. 진짜 오해하면 안 돼.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제약 조건을 줬는데 그 제약 조건을 2개 줬는데 하나를 안 쓰고 하나를 써야지 정답이 되는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왠지 줬으니까 써야 될 것 같거든.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는 어떡할 거야 그러면. 쓸 데가 없는데 쓸 데가 없네. 이거 내가 이거 써야지 왠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끝까지 불안해요. 그런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면은 정말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실전에서 준거를 안 쓰면은 본인이 굉장히 심란해져요. 아, 이거 되게 쓸데가 없는 건데 왜 여기 줬지? 분명히 쓸데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제약 조건 쓰면 안 되는데 제약 조건을 집어넣는다고. 목적은 별거 없어. 여기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Q2 뒤에는 Q1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꾸르노 경쟁에서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같은 데 가시면은 또 이론을 배우시겠지만은 추측된 변화가 0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상대방이 Q2를 정하면은 나는 뭐 추측된 변화가 0 안 바뀌겠지라는 가정하에서 이윤극 대화예요. 그러니까 상수 취급하면 되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10 제곱이니까 5분의 1 Q1 마이너스 10분의 1 Q2 마이너스 이제 MC1이에요. MC1 5였지 5 MC1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1만 빼 5 정확히 숫자 정확히 적어야 돼.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함수 도출할 수 있습니다. Q1이라는 거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Q2가 되는 것이고 5 곱하기 5니까요 25인가요? 25 플러스 25 이게 바로 기업 1의 리액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응 함수를 이렇게 도출했으면은 반대쪽 기업의 반응 함수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 기업이 5라고 했으니까 2개 기업이 있어도 또 5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편에 위치한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Q2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Q1 플러스 25가 될 것이고 따라서 50을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하게 되면은 150분의 이제 3분의 100이 되고 3분의 100 맞아 이거? Q는 3분의 100이 정답이네요. 그죠? 라지 Q는 3분의 100이 되고요. 이제 개별 기업들을 뭐 답하는 건 물어보지 않았지만 반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죠? 나누기가 참 우리에게는 무서워요. 나누기에서 실수 좀 많이 하시는데 그 진짜 유치한 소리 같지만은 정말 그 실수들이 이런 데서 사소한 데서 나와요. 빼기하고 나누기에서 많이 나와요. 더하기는 또 우리가 자신 있잖아, 그치? 더하기지 뭐요, 엄청 자신 있지. 그러니까 빼기에서 의외로 실수들이 많이 나오시고 나누기 하지 말고요, 곱하기로 바꿔요. 2 나누지 말고 곱하기 2분의 1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실수 안 하는데 이게 유치하지만 제가 초반부터 자꾸 습관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실전이면 정말 사람이 굉장히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그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실수가 실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당황해도 실수하지 않을 방법으로 나름대로 규칙을 잡아두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획기적인 계산법을 발견해서 내가 실전에서 쓰겠다? 그 획기적인 계산법을 1000번 이상 연습할 게 아니면 그냥 획기적이지 않고 조금 더 걸리더라도 경제학은 획기적이지 않아도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내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실제로 이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8번.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두 기업이 베르트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베르트랑 경쟁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차별적이지 않은 제품을 이제 주고받을 때 베르트랑은 가격 경쟁을 말하는 것인데, 베르트랑 경쟁을 하면 기본적으로 두 기업이 계속 가격을 조금씩 낮출 수밖에 없어요. 동질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MC까지 내려갑니다. 마치 완전 경쟁인 것처럼 이동하게 되는데, 현재 수요 곡선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독특한 형태가 되어 있죠. 그죠? 한번 볼게요.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는데요. 기업 1부터 보는 것입니다. 맥스 파이 1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업 1의 행동 원리예요. 기업 1의 행동 원리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토탈 레베뉴 1 마이너스 토탈 코스트 1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거를 먼저 적을 때 얘는 P1 곱하기 Q1 소문자로 돼 있나요? 소문자로 안 돼 있지. 대문자로 바꿀게요. 자, P1 곱하기 대문자 Q1으로 개별 기업의 산출량이 매출액이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뭐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TC1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얘는 Q1으로 구성된 함수예요. 그죠? Q1으로 구성된 함수인데, 보통 이제 출제가 될 때는 비용을 0으로 처리해도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에 0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한 개 비용이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평균 비용도 10이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 비용 곱하기 Q가 바로 이 기업의 총 비용이 되죠. 그래서 적어봤어요. 10 곱하기 Q1.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베르트랑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P1이에요. 그러니까 P1이라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싹 긁어서 이제 뒤집어 놔야 돼요. 꺼내놔야 돼요. 그러려면은 P1은 상관없죠. Q1이 문제지. 근데 Q1을 꺼내려면은 제약 조건이 필요한데 문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기업 1의 수요 함수는 마이너스 4P1 플러스 2P2 그리고 이제 플러스 120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기업이 제약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수요 곡선이에요. 이거를 활용해야 되겠죠. 왜냐면 Q1은 뒤에 P1을 숨겨두고 있기 때문이고, 이걸 꺼내려면 수요 곡선을 대입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저기 두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방에 하는 게 낫겠다. P1-10 기준으로 Q1을 한 번에 집어넣으세요. 자, 이 상수부터 적을게요. 120-4P1 플러스 2P2. 자, 어떻습니까? 이 수식. 이제 됐죠? 이 수식은 누가 봐도 P1과 내가 이제 추측된 변화가 0이다라고 전제할 수밖에 없는 P2라는 변수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내가 조정 가능한 변수가 지금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미분을 진행하면 돼요. 맞습니까? 자, 편미분해야 돼요? 전미분해야 돼요? 편미분해야죠.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거부터는 연습이죠. P1과 엮여 있는 거 먼저 해볼게요. 120,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8P1, 이거, 플러스 2P2. 얘랑 엮여 있는 것 중에서 P1과 엮여 있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40. 플러스 40은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P1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P1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8로 나누면 될 것 같으니까요. 4분의 P2. 그 다음에 이거 합치면 160인데 8로 나누면 20인가요? 8, 26? 그지? 플러스 20. 이게 바로 R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기업 1의 반응함수인데요. 기업 2도 똑같아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일치하고, 그리고 지금 문자가 조금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지 완전히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P1과 P2만 바뀐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P2 역시 마찬가지로 4분의 P1 플러스 20하고 R2 하시면 돼요. R2. 자, 연립방정식 풀면은 끝나는 문제이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3분의 80, P1, P2가 모두 3분의 80이 나와요. 이거 어떻습니까? 가격 변수로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 꾸르노 풀 때하고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고 변수가 가격일 뿐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꾸르노에서 확실하게 이제 기준을 잡아두시면은 이 문제는 처음 봐도 풀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모든 면에서 동질적인 비용 조건을 가진 몇 개의 기업이 모여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요, 이제 다공장 독점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죠? 그게 다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식을 줬으면 문제를 풀어볼 텐데, 다공장 독점처럼 모여가지고, 우리 공장이 지금 한 3개의 기업이 모였어요? 공장이 3개에 있으면서 이윤국대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MR은, MC1은, MC2는, MCN이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불안정한 꾸르노 균형을 가져오는 두 반응 곡선의 조합이 실제로는 시험장에서 나온다면 이거는 혁신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부분도 출제할 수 있구나라는 혁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Q1하고 Q2에서 교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통 이렇게 그려요. 여기 R1이 가파르고 R2가 완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봐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필기할 것도 없어요. 상대방이 Q2를 정하면 나는 R1에 근거해서 이렇게 Q1을 정할 것이고, 내가 Q1을 정하면 상대방은 다시 자신의 반응 곡선에 근거해서 이렇게 Q2를 또 정할 것이고, 그럼 그 Q2에 대응해서 내 반응 곡선에 대응해서 Q1을 또 정하다 보면은 교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기할 거 없어요. 필기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만 조금 체크해 두시면 좋겠다. 그죠? 자, 실제로 만약에 이게 완만하고 이게 가파른 형태로 출제가 돼버리면 예컨대 조금만 보면 돼요. 여기가 Q2라고 하면은 리액션 함수 1에 따라서 나는 보시는 것처럼 Q1을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죠. 그죠? 근데 그 Q1을 바라보고 상대 기업은 어떻게 정합니까? 산출량을 높여버리죠. 끝났어요. 교점으로 못 돌아와요.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논리를 따라간다라면 교점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필기를 하셔야 된다라면은 그냥 저 모양만 그려주세요. R1이 R2보다 만약에 완만하면 교점에서 순간 떠나는 순간, 교점이 있으면 괜찮아. 교점에서 떠나는 순간 교점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필기해 두시면 충분해요. 더 심화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썰푸는 문제라서. 11. 제조업을 보면 전 부분에 걸쳐서 독 과점어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효율적인 처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글쎄요. 독점은 처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점 쪽은 사실 정부의 처방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점하고 좀 유사하게 하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보통 가격 규제를 많이 하죠. 가격 규제를 많이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너무 지나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과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휴대폰 만드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제조업은 아니지만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계속 관리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통화요금이 20만 원이 될 것이고, 이번에 5G가 나오면서도 정부가 이제 규제를 일정 금액까지만 이렇게 무제한 요금제 정해주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지. 너네들이 그러면 앞으로 과점이 아니고 경쟁이 되라라고 말할 수는 없죠. 누가 들어올 것입니까? 우리가 돈 모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어떻게 합쳐지고 쪼개지고 분할시키고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보통은 가격 규제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상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12번, 광고가 사회후생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설명해봐라. 사실 얘는 독점적 경쟁시장하고 살짝 엮여있는 테마예요. 왜냐하면 독점적 경쟁시장은 정의 자체가, 과점도 그래요. 과점도 대등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전제하는데, 독점적 경쟁시장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좀 깔아요. 광고를 깔아서 내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휴대폰 자체는 과점이라고 보기도 살짝 애매한 것이, 비슷비슷한 제품이긴 하지만 분명히 퀄리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 유저 인터페이스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통신사는 사실상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예전에는 퀄리티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산에 놀러 가면은 자기만 혼자 터져. 그럼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놀려 먹을 수 있지. 시골에서 안 터지는 거를 돈을 내고 다닌다라고 놀려 먹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 전화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통신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거의 없으니까 사실상 통화 품질 거의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도도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은 진짜 동질적인 재화인데도 과점이에요.
그죠? 근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달라요. 핸드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과정과 비슷한 시장이지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과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광고를 합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맞죠? 가격을 광고를 하게 되면은 가격을 광고를 받았어요? 부족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 아, 이 기업이 돈이 이 정도면은 제품을 만드는구나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광고는 정보를 획득한다라는 장점을 둡니다. 하지만 광고 자체는 일반적으로 현혹시키죠.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왜곡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고 선호책의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광고비가 그대로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죠. 간단하게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